북한이 다음 달 11일 안에 인공위성으로 이름 붙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발사 강행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유함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자유함기는 우길기와 똑같은 전범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슈퍼태풍으로 일주일가량 밤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이 조금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도착할 예정인데 국적기 11기가 투입됐습니다. 선관위가 아파찬스 의혹이 불거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인 뒤 퇴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직 시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만 남겨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과일맛 액상 전자담배가 청소년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공산품으로 분류돼 자판기나 무인 점포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본과 베트남을 찾는 우리나라 관광객은 급증했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급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여행 물가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사흘 동안의 휴일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큰 사건 사고 없이 모처럼 평화로운 연휴였는데 북한이 이 평화를 깨뜨리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내일 밤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말은 위성 발사지만 그동안 북한이 쏘아올린 위성 대부분이 깡통 위성이었음을 감안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확보를 위한 군사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윤동빈 기자의 보도로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국제해사기구 조정국인 일본 측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시간은 오는 31일 자정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입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에서 남쪽으로 위성 발사체를 쏠 경우 1단 추진체와 위성 덮개는 서해 바다에 2단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해역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와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 세 곳에 항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주장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을 방문해 발사 계획까지 승인했습니다. 총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환경 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돌아보셨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인공위성을 8번 발사해 2개만 궤도 진입에 성공했는데 이 2개마저도 정상 작동하지 않는 깡통위성인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위성 시험 발사체를 쏘면서 공개한 서울과 수도권 일대 사진은 일반 상업위성 사진의 해상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달 초 노동당 8차 전원회의를 앞둔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지시한 김정은 앞에서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위성 발사를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즉각 긴급 NSC 상임위를 열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위성 발사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탄도미사일과 같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행위에 응분의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발사체가 일본에 낙하할 경우에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미일 3국의 대응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 계획이 알려지자 국가안보실은 조태용 실장이 주재하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열어 합참의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발사를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북한으로부터 발사 계획을 직접 통보받은 일본은 패트리엇 부대를 배치해 발사체 낙하물을 파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我が国領域内への落下に備えて本日防衛大臣から破壊措置命令これを発出いたしました。
미 국무부는 북한의 경우 위성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 발사체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메인함이 필리핀 해를 거쳐 한반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미군 잠수함 전단 사령관은 한미 잠수함 전투 회의를 위해 제주 해군기지를 찾았습니다. 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0여 발을 탑재할 수 있는 LA급 핵추진 잠수함 애쉬빌함도 최근 일본 사세보항에 입항해 한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에 참가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모레 제주 앞바다에서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이 열립니다. 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일본 해상 자위대 소속의 함정이 오늘 부산항에 입항했는데, 야당은 이 함정에 걸린 자위함기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 문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다국적 해양차단 훈련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하마기리함이 정박했습니다. 선박 앞에는 일장기가, 선미에는 붉은색 자위함기가 펄럭입니다. 일본은 자국법에 따라 자위대 선박에 자위함기를 개항하는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와 붉은 원위치를 빼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자위대 함정에 달린 깃발은 국제적 관례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외국 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우길기는 전범기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부산의 한 시민단체는 이른 시위를 벌이며 입항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자위함기가 우길기와 같은 것이라며 훈련에 참가하는 4개국에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위함기는 우길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자위함기가 우길기임을 인정하는. 김대중,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우길기를 단 자위대 함정이 국제 관함식에 참가했지만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일본 국기만 개항하라는 요구에 일본 정부가 반발해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괌에서 발이 묶였던 우리 여행객 3,400여 명이 오늘부터 귀국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괌 공항의 운영이 재개되자 오늘만 우리 국적기 11편이 투입됐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왔는지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지연 기자, 우리 여행객들이 도착했습니까? 네, 조금 전 괌 현지에서 우리 여행객 180여 명을 태운 비행기가 이곳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태풍 마와르로 22일부터 괌 공항이 폐쇄되자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오는 첫 항공편입니다. 귀국한 여행객들은 입국 수속을 밟고 있는데요. 이 항공편에 포함해서 오늘 밤에만 우리 여행객 1000여 명을 실은 5편의 항공기가 이곳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괌 현지 공항이 오늘 운영을 재개하자 민간 항공사들은 오전부터 정기편과 대체편에 포함해 국적기 11편을 괌 현지로 보냈습니다. 괌 현지의 귀국을 기다리는 국민은 모두 3,400여 명 정도인데, 이번 11편이 2,500명 정도를 수송하고 내일도 비슷한 규모의 항공기가 괌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모두 돌아오려면 사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현지에서 비행기에 탑승한 한 관광객은 타지에서 보는 국적기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면서 귀국길에 오른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는 여전히 일부 관광객들이 단전, 단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까지 대체 항공편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급파된 정부 신속대응팀은 관광객들의 출국 수속 지원과 함께 환자들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예, 모두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관위 고위직들이 자녀들을 선관위에 취업시켰다는 선관위 아빠 찬스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의혹의 핵심인 사무총장과 차장은 아무 징계도 받지 않고 퇴직을 해버렸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논란이고 의혹투성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자체 조사에 나선 시점이 또 매우 공교롭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23일 선관위는 여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17일부터 내부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특별감사위원회 5월 17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그러면서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회가 요청한 자료도 제한적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선관위가 내부 특별감사를 시작했다던 17일은 바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로 그날입니다. 권익위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선관위가 같은 날 내부 감사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인데 특히 선관위는 권익위의 각종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자녀 특채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에 대해 오는 31일 의원 면직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 면직의 경우 감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도 공무원 연금 박탈과 같은 징계가 불가능해 제 식구 봐주기 특혜 면직이란 지적이 불가피합니다. 사퇴하면서도 공직 재임용이나 공무원 연금 수령 등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겠다는 심사입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3월에도 TV조선이 김세환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 특혜 인사 의혹을 보도하자 하루 만에 김 총장을 면직 처리해 논란이 됐습니다. TV조선 홍병줄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최고 책임자가 코인 사태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의원 자격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한 발 늦었죠.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징계는 언제쯤 결론이 날지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자문위로 넘겨 징계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자문위를 생략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김 의원의 징계안은 최장 60일 동안 자문위의 심사를 거치게 됐습니다. 최소한 자문위를 생략한 후에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 이것만이라도 좀 오늘 여기에서 의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실을 묶어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당은 내일 회의에서 또다시 자문위 심사 기간을 줄이자고 요구할 예정인데 야당도 악화되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심사 기간 축소를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이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응답이 60%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윤리심판원장도 김 의원의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공개 주장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또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통과도 주장했습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되는데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평양의 10여 개 섬나라 정상과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이름부터 생소한 나라들이지만 이 지역은 최근 미국과 중국 패권 경쟁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각하면서 주목받는 곳들이어서 나름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이들 정상을 한자리에 모아서 개발 원조를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홍현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대면 다자 회의를 열고 태평양 섬나라 10여 개국 정상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와 평화, 민주주의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국제사회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태평양 도서국 포럼 측도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태평양 시대를 열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Honorable leaders, as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ussia-Ukraine war has shown us, regional and interregional cooperation is essential. 넓은 수역을 바탕으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남태평양 지역은 지난해 중국이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한 뒤 미국이 옆나라 파푸아뉴기니와 방위 협정을 맺고 견제에 나서면서 미중 패권 경쟁의 격전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들 태평양 섬나라들과의 첫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적 개발 원조도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상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10여 개국 정상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하면서 부산 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도 요청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한국에 온 정상 배우자들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초청해 신라금관과 반가사유상과 같은 문화재를 소개하고 서울 진관사에서 장독대로 대표되는 전통 식문화를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미중 간의 반도체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그 사이에 낀 우리 기업들의 처지가 아주 난처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반도체 협력을 발표하며 미국을 견제하자 미국은 곧바로 우리를 포함한 14개 국가가 협력하는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양쪽에서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팔이 빠지면 큰일이죠.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계획이 나왔습니다.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14개 회원국이 공급망 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4개 국가를 반도체 공급망에 묶겠다는 건데 사실상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조치입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胁迫诱拉一些国家限制对华出口，严重冲击全球半导体产供链的稳定。中方对此坚决反对。 이번 갈등은 중국에서 촉발됐습니다. 지난주 중국이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 직후 한국과 반도체 공급망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중국은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을 제재하면서 우리나라가 대신 반도체를 공급해달라고 요구하고 미국은 의회까지 나서 한국이 중국을 도와주지 말라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중국 관영지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심각한 경제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중 양국 모두에 대한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아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무대응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좋은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미중 반도체 갈등이 격화되면서 우리 정부와 반도체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얼마 전 주가 조작 사실이 알려지면서 잘 나가던 몇몇 개 주식이 대폭락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CFD, 즉 차액 결제 거래라는 주식 용어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고 파는 주식의 차액만큼만 결제를 하면 되는 전문 거래 방식입니다. 이게 주가 조작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준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차액 결제 거래 CFD는 이른바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주식 가격의 40%만으로 최대 2.5배까지 소위 B2가 가능합니다. 수익이 높은 반면 하락 손실도 그만큼 커질 수 있어 전문 투자자만 운용하도록 했는데 주가 조작 일당이 대신 작업해도 모를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이게 전문 투자자 자격을 받는 그 과정은 또 모르셨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CFD 거래 요건을 강화해 전문 투자자 지정 절차를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꾸고 장외 파생 상품 거래 요건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CFD 규모의 한도를 걸어 증권사의 무분별한 영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별 CFD 잔고를 공개하고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도 투명하게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간 개인 전문 투자자 대상 신규 CFD 취급을 제한하고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 통제 체제 보완이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거래를 재개. 이런 가운데 검찰은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포착된 증권사 임원의 배임 등 CFD 전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번 사태가 가장 나쁜 건 주식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주식 투자를 대기하던 자금의 상당수가 빠져나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고금리 시대가 저물 거란 기대감에 더해 예적금 금리가 변변찮아지면서 지난 1월부터 주식시장은 다시 기지개를 켜는 듯했습니다. 예금을 조금 줄이고 주식 중에서 조금 안정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들.
하지만 국내 유가증권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태에 전말이 드러나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증권사들에 대해서 실망을 좀 했고 투자를 해도 될지 좀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실제로 하한가 폭탄이 터진 지난달 24일에만 해도 투자자 예탁금은 54조 원대 안팎이었지만 지난 9일 50조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신뢰도가 많이 훼손되었다라고 당분간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조금 거리를 두는 이런 행태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차익결제 거래, CFD 관련 미수금이 발생한 증권사는 큰 손실이 예상돼 시장의 우려가 큽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6일 CFD의 실제 투자자 유형과 종목별 잔고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뒤늦게 관련 제도를 고쳤지만 한 번 추락한 증권가의 신뢰는 금세 회복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연휴 마감하고 계실 텐데요. 전하고 싶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에 있는 물탱크에서 6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의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경찰과 구급대가 잇따라 출동합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주민 한 명을 들것에 실어 나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새벽에 저기 119 사료수가 요란하게 나더라고. 경찰은 지하주차장 기계실 안쪽 물탱크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6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경찰은 자택에서 30대 아들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혈흔이 A씨의 집에서 지하로 연결되고 A씨가 시신을 집에서 끌고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점으로 미뤄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겁니다. 경찰은 A씨가 집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지하주차장 물탱크에 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주 싸우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조용한 이유였잖아요. 집안에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함께 발견됐는데 검거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평소 지적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전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여성이 경찰서에서 나온 지 10분 만에 가해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었던지라 경찰이 조치를 제대로 한 건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데요. 경찰의 대응도 따져볼 문제입니다만 이 경찰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판단한다 한들 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3살 김모 씨.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 씨는 헤어지자는 피해 여성을 만나 폭행을 했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폭행이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비난 목소리가 나오지만 마땅한 대응책도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데이트 폭력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피해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를 내릴 수 있는 범죄에는 데이트 폭력은 빠져 있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스토킹 처벌법 이렇게 특별법으로 제정된 그런 법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2018년 18,000여 건이던 데이트 폭력 신고는 3년 새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은 재범 우려가 높고 보복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전화를 안 받으려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부재중 전화를 남긴다면 스토킹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1, 2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재중 전화가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10월 A씨는 연인 관계였던 여성 B씨에게 사업자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요구했지만 이내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9차례 문자를 보내고 29차례 전화를 걸었다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문자를 보낸 행위는 모두 스토킹으로 봤지만 부재중 전화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한 반면 2심은 음향, 즉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계속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전화 벨소리와 부재중 전화 문구 등도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내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괴롭힘인 거잖아요. 재판부는 전화가 연결된 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과일맛 전자담배가 청소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자담배에서 복숭아향, 수박향 등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과일맛 전자담배가 관련형 전자담배와는 달리 공산품으로 분류돼서 자판기나 무인점포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송민성 기자가 그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화장품 광고 같은 홍보 포스터에 다양한 과일 이름 용기가 즐비한 진열대까지. 약간 버블껌 냄새. 얼핏 보면 화장품 가게 같지만 모두 니코틴 원액에 맛과 향을 입힌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상점입니다. 니코틴 특유의 향이 안 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맛과 다양한 향 때문에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사탕 물고 다니라 그랬더니 그게 다 안 되더라고요.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 6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한 달 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 7.3%, 여학생 3.4%였고 그중 절반 이상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이 퍼지는 이유 중 하나는 접근이 쉽다는 것. 우리나라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제품인데 일반 담배, 연초와 관련형 전자담배만 이 담배로 분류돼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집니다. 이 때문에 이들 제품엔 후두암 등 혐오 사진과 경고 문구를 넣게 돼 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경고 없이 제품 뒷면에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만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액상형 전자담배는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이라 공산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온라인 주문과 자판기 판매도 쉽게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인 매장에서 판매되고 그중 성인 인증 자체도 허술한 곳이 상당수입니다. 성인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얼굴 인식을 전혀 안 하네. 성인 남자 신분증을 냈는데도 안면 인식 절차 없이 곧바로 이렇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호주와 인도, 싱가포르 등 32개국이 이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막는 등 각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정부도 4년 전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 대책 계획을 밝혔고 관련 법안도 여럿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이미 35년 전에 만들어진 담배 사업법으로 지금 새롭게 나오는 담배 제품들을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선 국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탐사대 송민선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하나 아쉬운 게 있었다면 비였을 텐데요. 그래도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에 접어들면서 파란 하늘이 드러나서 아쉬움을 달랬는데요. 남부지방은 사흘 동안 2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축대 붕괴와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계속될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춘천 마인 축제장이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로 북적입니다. 종이컵부터 팽이,
하얀 곰까지 다양한 도구로 저글링하는 마이미스트의 몸짓에 흠뻑 빠져듭니다. 계속 이틀 동안 비가 많이 내려서 집에만 있었는데 오늘 날도 개고 바로 집 앞이라서 그냥 나와봤는데 재밌는 공연도 하고. 지난 주말 궂은 날씨 속에 외출을 못했던 시민들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화창한 날씨 속에서 황금 연휴 마지막 날을 만끽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그리고 정말로 그 많은 문화를 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하지만 남부지방은 전북 익산 225mm 등 일부 지역에 지난 사흘 동안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축대가 무너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한 빗줄기에 커다란 벽돌이 뜯겨져 나갔고 주택 뒤편은 흙더미로 가득합니다. 당연하지. 75년 살았는데 이런 건 오늘 새벽 4시부터 시간당 31mm의 폭우가 내린 전주와 익산에선 범람한 하천에 차량이 고립돼 운전자가 구조되는 사고가 같은 시간대 3건이 잇따랐습니다. 차량 한 대가 물에 잠겨 있더라고요. 물에 잠긴 도로를 이동하다가 차량이 멈춰. 이번 비는 호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최고 8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TV조선 이소은입니다.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와 간병인을 국내에 들여오는 문제를 논의해볼 시점이라는 보도 지난주에 기획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선원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선원의 절반은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는데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인 선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 정부 때 계약 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존폐의 기로에 섰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태희 기자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목포항에서 출항 준비 중인 조기잡이 배에 한국인 선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물 손질을 하는 7명 모두 인도네시아인입니다. 경력 8년차 베테랑인 까르노 씨는 내후년에 강제 귀국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본래 요건만 채우면 무한정 체류가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최장 9년 8개월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gajinya naik besar itu saya mau. 힘든 일이란 인식에 젊은 한국인들은 오지 않는데 외국인마저 떠나보내야 하는 선주는 답답합니다. 젊은 사람은 배 안 타요. 저희들 아니면 어장 할 수가 없어요. 문 닫아야. 국내 외국인 선원은 2만 7천여 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업계에선 이대로면 조만간 어업 기반이 무너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인근해선의 70%가 출항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귀국해야 되는 선원 중 50%가 불법 체류. 정부가 올해 숙련 기능 인력 비자를 소폭 늘렸지만 현장 수요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오늘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으로 북적였습니다. 이 코로나 때 인기였던 제주 대신에 일본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건데요. 왜 제주가 외면받는 건지 배상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여행객들이 차례로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된 2박 3일 연휴에 일본을 다녀온 관광객들입니다. 어디 줄 서면 앞뒤로 다 한국 분들이시고 사진도 거의 한국 분들 다 찍어주시고. 관광객이 몰린 탓에 비행기 편이 부족해 일본 내에서 도시만 바꾼 여행객도 있습니다. 오사카 쪽은 아예 이제 비행기가 편이 없어서 이미 다 매진이 되어서 이제 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차선책으로 이제 나고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연휴 마지막 날임에도 일본행 여행객들로 인해 출국 수속 창구엔 이처럼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끝난 이후 일본과 대만 등을 찾는 여행객은 급증했습니다. 올해 일본 항공권 구매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222% 늘었고 대만은 923% 증가했습니다. 반면 이번 달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년 전보다 12.8%나 감소했습니다. 식비와 숙박비 등 여행 물가가 비싼 탓이 큽니다. 제주도 물가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관광객은 지난 8년 동안 2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다녀왔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좀 더 비싸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식비가 제일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제주도 물가도 많이 올라서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4, 5년 전보다는 한 20, 30%는 올린 것 같습니다.
물가가 비싸다는 외부 인식을 줄이지 못할 경우 관광객의 제주 외면은 더욱 확산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지난주 누리호 3차 발사는 한 번의 실패가 있었고 그리고 성공의 기쁨이 곧 뒤따랐습니다. 우주 개발에서 실패는 곧 성공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 이런 거죠. 이번 경우는 특히 단 하루 만에 문제점을 찾아낸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말리는 긴장감 속에 밤을 새웠던 지난 24일 나로 우주센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됐던 지난 24일 발사 2시간을 앞두고 결정된 취소 소식에 구경을 나온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2시간 걸려서 왔는데 갑자기 취소돼서 약간 아쉬워. 취소 직후부터 발사대 누리호를 세워두고 통신 이상 원인을 찾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예상과 달리 40여 명의 연구진 노력에도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진전이 없었습니다. 발사센터에서는 누리호를 다시 눕혀 조립동으로 돌려보내는 방안까지 검토한 상황. 이때 연구진들은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며 최종 대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발사대와 컴퓨터 간 명령을 수행하는 코딩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을 택했고 긴박했던 밤샘 작업은 새벽 5시에 마무리됐습니다. 피로에 지친 연구진은 휴식도 뒤로 하고 도전을 거듭한 끝에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어제 오늘 심적으로 좀 굉장히 좀 긴장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결과가 다 괜찮아서 저희는 굉장히 지금 행복한 기분입니다. 극적인 발사 성공에 전날 아쉽게 발길을 돌렸던 시민들도 기쁨을 함께했고 나로 우주센터 상황실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자칫 우주로의 여정을 포기할 뻔했던 누리호. 연구진의 끈기와 전 국민의 염원이 누리호 발사 성공의 열쇠가 됐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난 토요일이어서 오늘까지 연휴였죠. 대체 공휴일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건데 언제 어떻게 바뀐 거고 앞으로 이런 연휴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희영 기자, 대체 공휴일은 대체 언제 생긴 거죠? 네, 대체 공휴일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는데요. 당시에는 공공기관만 적용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지키도록 법률로 정했고 대상도 3.1절과 광복절 등으로 넓혔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도 추가한 건데요. 이로써 1월 1일과 현충일을 뺀 모든 공휴일이 대체 공휴일 대상입니다. 자, 그럼 법이 생기기 전에는 대체 공휴일이란 게 없었습니까? 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시 공휴일을 정하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에는 이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내수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토요일이었던 광복절 뒤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전에 확정돼서 미리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군요. 이제 앞으로 있을 대체 공휴일은 언제입니까? 네, 올해 대체 공휴일은 끝났고 내년에는 2번이 있는데요. 2월 설 연휴에 적용되고 5월 5일 어린이날도 주말이라 다음 날인 월요일까지 쉽니다. 이 대체 공휴일의 위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해는 내후년입니다. 2025년에는 3.1절이 있는 3월과 5월, 10월 이렇게 모두 3번인데요. 5월은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월요일인 5일에 겹치면서 화요일인 6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예.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어서 2일의 휴가를 쓴다면 엿새 연휴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10월에는 금요일인 3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일요일인 5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8일에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고 거기에 9일은 한글날이어서 이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황금 연휴입니다. 금요일인 10일 하루 휴가를 낸다면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도 쉴 수 있게 됩니다. 예, 아직 멀긴 합니다만 2025년 10월은 기억을 해야 되겠군요. 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하는 법안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은 여야 모두가 발의했습니다.
또 1976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유엔의 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과 또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첫 번째 월요일로 정해서 주말에 이어서 쉴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산업계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들이 차별받을 소지가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휴일의 임금 상승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영세한 기업일수록 어려움이 있고 또 휴일보다도 더 수입이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체 휴일이 마냥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예, 뭐 물론 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반길 일이지만 휴일이라고 다 쉴 수 없는 근로자도 많고 또 그럼 대체 일은 언제 하지라는 걱정도 없을 수는 없겠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으로 정권 교체가 예상됐던 튀르키예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에르도안 체제의 튀르키예는 이 나토 회원국이면서 또 러시아와도 가까워서 우크라이나 전쟁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는데요.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20년 동안 집권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5년간 더 집권하게 됐습니다. 튀르키예 최고선거위원회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52.1%를 득표해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통합후보 케말 클루츠다로울루는 47.9%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에르도안은 2017년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에 포석을 깔았는데 임기 중 조기 대선을 실시해 당선되면 추가로 5년을 더 집권할 수 있게 됩니다. 2033년까지 30년 동안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azanan tüm kesimleriyle milletimizin ta kendisidir. 에르도안의 재선에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친애하는 친구로 부르며 독립적인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친러 성향으로 이른바 나토의 2단화에 연임해 바이든 미 대통령은 나토 동맹으로서 협력을 강조하는 짧은 축하 메시지만 올렸습니다. 튀르키예의 권위주의 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외교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물의 도시로 유명한 이탈리아 베니스 운하가 갑자기 형광 녹색으로 물들어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로마의 명물 트레비 분수에 먹물을 뿌린 환경단체가 배후로 지목됐지만 이들은 부인했습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물감을 뿌린 듯 물이 온통 형광빛 녹색입니다.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니스의 대운하 물 색깔입니다. 주지사는 변한 물 색깔을 리알토 다리 주변 주민들이 처음 발견했다며 경찰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물 표본을 채취하고 CCTV를 분석하는 한편 곤돌라 사공 등을 상대로 탐문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초기 분석 결과 무해 염료 방출로 인해 색이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누군가가 보트쇼와 비엔날레 등 국제 행사 기간에 맞춰 관심을 끌기 위한 이벤트를 벌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로마 트레비 분수 등 관광지에 먹물을 퍼부었던 환경단체 소행이란 주장도 나왔지만 해당 단체는 부인했습니다. 베니스 운하가 녹색으로 변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968년 한 아르헨티나 예술가가 비엔날레 기간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무해한 녹색 형광염료를 대운하에 뿌린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전 세계 도시의 벽을 갤러리로 삼고 그곳에 자신이 찍은 사진을 선보이는 작가가 있습니다. 전시는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세계의 메시지를 던지고 또 비판합니다. 프랑스 출신의 거리예술가 JR이 한국에서 전시를 열어 이정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사이에 두고 열린 피크닉. 크게 현상된 불법 체류자의 눈을 테이블 삼아 양쪽에서 동시에 식사를 즐깁니다.
울타리 너머를 응시하는 어린아이의 대형 설치물은 인근에 사는 멕시코 아기가 매일 보는 장벽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깊은 울림을 줍니다. Art have the beauty of creating things that you think are impossible. You think it's impossible to do a picnic at the border between US and Mexico. Art have that power to move the lines and to move the borders. 건물 외벽은 물론 사진 2,000장을 이어붙인 파리 루브르 박물관부터 재소자와 교도관을 한데 모은 미국의 악명 높은 테하차피 교도소까지 세계 곳곳을 갤러리 삼는 JR의 작품 활동은 우범지대나 분쟁 지역도 가리지 않습니다. I think in all the projects I do, it always reveals society. My work is kind of a mirror of our society. I think in a lot of the places I go, I discover the context as I go. 브라질과 케냐, 캄보디아의 빈민가와 버스와 기차, 돌다리도 여성의 얼굴로 덮어 이들의 사연을 조명받게 했고 각 도심 가장 연로한 노인의 초상을 외벽에 설치해 노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 발의 총알은 생명을 앗아가지만 사진 한 장은 수만 명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계 각지에서 변화의 바람을 싹 틔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둔벙석 수초에 숨어 무언가가 먹이를 노립니다. 나처럼 사나운 앞다리로 올챙이를 낚아채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물전갈로 불리는 둔벙의 포식자 장구애비죠. 모기유충 장구벌레도 탁하게 고인 물을 좋아합니다. 습지와 웅덩이, 정화조, 하수구는 물론 일주일 넘게 물갈이를 하지 않은 화분 받침에서도 부화합니다.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니까요. 물갈이가 어려운 색강과 정화조에는 미꾸라지를 풀기도 합니다. 한 마리가 하루 1,000마리 넘게 먹어치운다고 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연두 순시에 나섰을 때 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방문 계획을 통보했는데 사광욱 초대위원장에게 거절당했습니다. 행정부의 장이 헌법상 독립기관을 방문할 수 없다며 막았던 겁니다. 이회창 선관위원장은 노태우 대통령부터 삼김까지 사당 총재 전원에게 이렇게 강력한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선관위가 갇힌 물이 아니라 흐르던 물이던 시절의 일화들이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사퇴한 중앙선관위의 이른바 아빠 찬스가 갈수록 태산입니다. 앞서 김세한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의 자녀 채용 면접 때 대다수 면접관이 세 사람과 함께 일했던 아빠 동료들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면접에서 최고점을 줬다고 합니다. 당시 의혹 일부에 대해서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하고 특혜 채용은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죠.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자녀 채용 의혹이 겹쳐 사퇴했습니다.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 때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사표를 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차장의 의혹 역시 자체 감사를 고집하다 뒤늦게 외부인 참여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이 비상근인 선관위에서 사실상의 1인자와 2인자가 함께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를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모양입니다. 북한의 해킹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권고한 보안 점검까지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선관위는 두 사람을 의원 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공무원은 비위로 내부 조사가 진행되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의원 면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징계 대신 퇴로를 열어주는 셈이죠. 사무총장 자리를 30년 넘게 내부 승진으로 차지하는 사이에 생겼을 끼리끼리 문화를 짐작할 만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겹겹이 특권의 제방을 둘러치면서 고인물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1차 방어선 같은 것입니다. 그런 선관위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면 이제는 그들만의 세상을 깨뜨리는 외부 충격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모기 잡는 천적, 미꾸라지를 풀어넣던 말이죠. 5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선관위 그들만의 천국이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밤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비가 그친 중부로는 오늘 후텁지근한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으로는 현재도 산발적으로 비가 떨어지고 있고요. 강한 비구름대는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남해안은 오늘 밤까지, 제주는 내일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도 남해안과 제주로는 최대 80mm, 전남과 경남으로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일부 동해안으로는 내일 이른 아침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늦은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들이오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첫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강릉이 16도, 청주가 1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낮은 곳들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춘천과 대전이 27도 등 중부를 중심으로는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후반에도 남부와 제주로는 비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5월 29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